빅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은경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배민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국내 이슈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신안산선입니다. 터널 붕괴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고는 4월 11일 오후 3시 13분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부 도로가 내려앉으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고립이 됐는데요. 사고 13시간 만에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까지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으면 갑자기 붕괴가 됩니까? 네, 이번 공사에는 투아치 공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공법은 하나의 아치형 터널을 굴착한 뒤에 중앙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옆에 또 다른 터널이 굴착해서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사고는 터널에서 좌우로 우르르 움직이는 힘이 너무 강해서 벽이 밀리거나 휘어지면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초 붕괴 직후는 사고 전날 밤 9시 50분경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고가 나기 전날 밤에 사고 붕괴 징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 시공사는 붕괴 우려가 발생한 이후인 11일 새벽 3시경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및 시공사 설계그룹과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 변이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경에 결국 현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전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근데 신안산선 현장은 2년 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재작년 2023년 9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19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안전관리 미흡이 논란이 됐던 바가 있어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두 번의 비슷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공공사업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종자분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고비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셀럽들이 위고비를 맞으면서 감량을 크게 해서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로 무려 14kg을 감량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외에도 미국인 사업가이자 셀럽인 킴 카다시안, 국내에서는 개그맨 김준호와 유튜버 빠니보틀이 몸무게를 감량하면서 많은 분들이 위고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위고비를 한 3개월 정도 사용했었는데 6kg가 빠지긴 빠졌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모가 시작돼서 제가 위고비를 중단하니까요. 다시 빠졌던 6kg가 요요로 다시 찌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위고비가 비만약이 아니었었다라면서요. 네, 위고비는 처음에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오젬픽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젬픽을 맞은 당뇨 환자들이 일부가 식욕이 줄고 체중도 같이 주는 놀라운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인데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비라는 것이요, 다이어트를 넘어서 건강 전반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약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약의 진짜 가치는 몸 전체 건강을 개선해준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위고비의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랑 상관없이 저용량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위고비 효과를 뛰어넘는 또 다른 비만약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마운자로라는 약인데요. 임상실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고비는 체중의 약 15%를 감량시켜준다면
마운자로는 약 최대 22.5%까지 감량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고도비만 환자들에겐 수술급의 감량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몸무게의 20% 이상을 감량시켜준다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거든요. 사실 다이어트를 늘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위고비 위경험자로서 또 마운자로 위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좀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장애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약 두 개 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처방이 가능할까요? 네, 위고비는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로 허가는 났지만 가격이 비싸서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처방을 받을 때에는 한 달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비용이 들고 있고요. 마운자로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제로만 승인되었고 비만 치료용으로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버전인 집바운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승인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평생의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 비만약 시장은 거의 마르지 않는 셈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3위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입니다. 최근 가수 보아와 전현무의 SNS 라이브 방송이 논란이 됐었죠. 네, 두 사람은 전현무 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 중 한 시청자가 전현무 박날의 열애설을 언급하다가 보아 씨가 오빠가 아깝다며 말해 논란의 시작이 됐는데요. 게다가 보아, 전현무의 신체 접촉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더욱더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아와 그리고 전현무가 각각 사과문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아는 팬 커뮤니티에 경솔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했는데요. 전현무도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발언과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박나래 씨는 보아 씨에게 연락을 받았고 사과를 너무 진심으로 하더라며 오히려 재밌었다. 다 이해한다고 말해 논란을 푸는 데 힘을 더욱더 보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공론화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댓글이 만들어지면 너무 빨리 기사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개인의 인권과 사적 영역이 조금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에는 관심과 감시의 균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원효띠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 가상자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네, 원효띠라는 닉네임의 유저는요, 2021년에 약 6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해 단기간에 2,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9일 원효띠가 한 주당 이더리움을 218만 원에, 비트코인은 1,497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11일에 비트코인은 1억 2천만 원, 이더리움은 240만 원으로 각각 상승 후 매도해서 하루 만에 무려 85억 원의 수익을 인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또 받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 알게 된 비트코인 창업자가요, 전체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하고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를 4년마다 도입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죠? 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하락했다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에는 무려 6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전형적인 공급 수요 모델로 보여졌습니다. 네, 지난 2024년 네 번째 반감기 이후 또 한 번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마지막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네, 주식 시장이 시가마냥 변동해서 어플 열어보기 무서우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나스닥 지수가 단일 거래일에 무려 12.16%나 급등했습니다. 과거가 저는 떠오릅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나 2008년 금융위기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나스닥에 출렁이고 있는 요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집중된 나스닥 최근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스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 기술 중심의 주가 지수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즉, 관세가 높아질수록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후 수익성 하락이 우려가 되면서 결국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다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더욱 민감한데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기술 중심의 나스닥이 영향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신중한 입장 사이를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 여파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까요? 해외를 달궜던 5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조금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유권자 자격 보호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유권자 자격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법은 연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이후 미국 대선과 연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제안됐습니다. 네, 영어로는 SAVE Act,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공화당 의원들이 낸 법인데요. 미국 선거에서 부정 투표를 막고 유권자 명부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자는 취재로 나온 거고요. 특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투표하려면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법안이 유권자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유권자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소수계층과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유권자들은 등록을 할 때마다 시민권 증빙을 위해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계층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투표권이 있는 미국인 중에서 증빙 증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을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남편의 성을 따라간 기혼 여성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의 이름이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 때문에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이 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 이게 뭔가요? 네, 이 법안으로 타격을 입는 유권자층 대다수가 민주당 성향인데요. 유색인종, 이민자 가족 출신, 도시 저소득층, 젊은 층 등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화당인 우리도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가 더 크게 피해를 보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이 법안이 민주당 지지층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는 명분도 챙길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꽤 이득을 보는 셈인 겁니다.
네, 보호법은 작년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멈췄고 거기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 지지를 표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까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러면 4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마스터즈입니다. 이 테니스 대회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테니스를 치는 인구가 조금 적어서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미국 내에서도 미식 축구, 야구만큼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테니스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대회입니다. 프랑스에서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최되는 남자 프로 테니스 대회인데요. 이번 2025 몬테카를로 마스터즈는 4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몬테카를로 마스터즈는 클레이 코트라는 특별한 코트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인 테니스 코트가 고무 혹은 잔디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클레이 코트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코트입니다. 이 점토에서 만든 코트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도 조금 느려질 것 같고 선수들 움직임에도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한 방에 끝내기보단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걸 유도하는데요. 덕분에 민첩하고 슬라이딩을 잘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일부 테니스 팬들은 클레이는 테니스의 체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빠르게 때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심리전, 체력전, 그리고 전략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가 또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우승을 차지했죠. 네, 알카라스는 13일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로렌초 무세티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세계 랭킹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21살의 이 스타의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앞으로의 결과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위 키워드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옥타비오 도텔입니다. 오늘은요, 정말이지 발음하기 어려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5년간 활약한 미국의 투수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고로 최근에 숨을 거뒀다면서요. 네, 옥타비오 도텔은 1999년 뉴욕 매치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2004년엔 마무리 투수로 2011년엔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선수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난 8일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유명 나이트클럽인 제트세트의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최소 79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AP통신은 옥타비오 도텔이 이 사망자 중 한 명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도텔은 6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상태가 나빠져 향년 51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지붕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참사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사고에 대한 원인은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화려하진 않았어도 꾸준한 실력을 보여줬던 메이저리그의 스타가 51세 조금 어이없는 사고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 울프입니다. 200만 건 이상 검색된 키워드인데요. 키워드에 보니까 멸종된 늑대, 또 멸종, 그리고 복원이라는 연관 검색어도 함께 떴더라고요. 네, 다이어 울프는 3,000년 전에 멸종된 고대 늑대입니다. 회색 늑대랑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종이고요. 강한 이빨과 턱 때문에 말, 들소, 그리고 매머드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매머드가 멸종하면서, 이 먹이가 멸종하면서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다이어 울프 새끼 늑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멸종된 다이어 울프의 치아, 그리고 머리뼈, 화석에서 추출한 DNA로 복원을 했다고 하네요. 아까 사진에서 본 정말 귀엽고 뽀짝뽀짝하게 생긴 늑대들 너무 귀엽네요. 요 늑대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다, 이거라는 비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동물학자는 인터뷰에서 콜로설이 만들어낸 것은 유전자가 조작된 회색 늑대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화석에서 추출된 DNA가 너무 불완전해 완벽한 복제가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네, 연구진은 회색 늑대 유전자 20개를 편집해서 복원을 진행했는데요. 회색 늑대의 DNA를 변형해서 복원한 게 멸종된 다이어울프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은 아니더라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네, 제대로 된 복원이냐 아니면 유전자가 조작된 회색 늑대일 뿐이냐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원이 진정한 생태계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윤리와 생태 그리고 공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가불론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1위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마스터즈입니다. 세계적인 골프 대회 이름인데요. 오늘은 스포츠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골프 대회입니다. 마스터즈 토너먼트는 미국 프로 골프 협회가 주최하는 남자 골프 대회인데요. PGA 챔피언십, US 오픈, 비오픈 챔피언십과 함께 세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로 유명합니다. 필 머커슨, 타이어 우즈 등 당대 최고의 골퍼들이 우승자였죠. 이번 마스터즈 경기는 지난 7일에 시작해서 13일에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우승을 했는데요. 2000년 타이어 우즈 이후로 처음으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그랜드슬램을 완성했습니다. 네, 이 로리 맥길로이와 함께 주목받은 준우승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스틴 로즈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 신들린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첫째 날은 65타, 둘째 날은 총합 136타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라운드, 그러니까 한 날에 칠 수 있는 평균 타수가 72타로 보는데요. 세계 최고 난이도 코스인 마스터즈에서 기준보다 8타를 줄인 건 우승 후보급 실력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요, 저스틴이 연장전에서 지면서 2위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 임성재도 분투 끝에 꽤 좋은 성적 5위를 차지했죠. 네, 이번 접전 끝에 미국 내에서 마스터즈 점수판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500만 건 이상 검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스터즈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경기에 열광한 상금 때문입니다. 올해 상금은 역대 최다인 2,100만 달러가 됐는데요. 우승 상금 1등 상금도 420만 달러, 하나로 하면 무려 60억 원입니다. 네. 6월 4일에도 또 4대 메이저 골프대회 US 오픈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또다시 한번 미국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였고요. 여러분, 데이터는 검색창에 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여주는 시대의 맥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